이번 시간에는 7장 소각로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각로 설계에서는 소각로 설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고려해야 될 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로의 설계 단계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조사 항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성상, 그리고 연소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조성 분석,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필요한 공기량과 연소가스량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발열량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비열이나 연소 온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소각로 설계 과정은 크게 몇 가지 요소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연소 방식, 어떤 연소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소각로 형식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세 번째 연소실의 열부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연소실 열부하, 그리고 화격자 부하율, 화상 부하율이라고 하죠. 이것의 적정치가 얼마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소실의 용적, 그리고 화층의 면적을 화격자 열부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닥트나 연도, 크기나 규격에 관한 부분, 여섯 번째는 소각로 본체, 그리고 배가스, 유료, 구성 재료에 대한 부분,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대, 기계에 대한, 부대 장비들에 대한 이제 결정, 이런 이제 전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빠진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방지시설에 대한 결정이 또 빠져 있죠.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 방지시설은 이제 별도로 충분히 고려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분진 제거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가스 제거 설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질소산화물, 네 번째 소각 잔사, 소각제에 대한 처분 대책,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수 처리 시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폐열 해소 시설, 이 경우는 이제 폐열 보일러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열 교환기나 증기터빈, 이런 방식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 단계에서 기본적인 검토가 끝나면은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소각로를 이제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소각로를 설정하실 것인가, 소각로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인데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별도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수리 높은 폐기물 소각,
시 어떤 소환호를 선정할 것인가. 얘는 이제 많은 경우에 소환호가 이제 주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동산 다단노, 회전노, 그리고 스토커 방식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고분자계, 폐기물인 경우는 고정상 방식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인 경우, 그리고 폐플라스틱과 혼합된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는 이제 파격자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인 경우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경우도 역시 파격자나 고정상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액체 폐기물인 경우, 분무 연소가 가능한 경우, 이유체 분무 또는 가압 분무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분무가 곤란한 것, 이 경우는 유동층,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체 폐기물인 경우, 이 경우는 직접 연소, 기체 폐기물인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악취라든가 또는 희발성 물질, VOC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직접 연소법 또는 이제 촉매 연소나 또는 흡착법 이런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요 설계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소실 열부하 그리고 파격자 연소실, 굴뚝의 통풍력, 그리고 화격자나 내화물의 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실 열부하. 연소실 열부하란 연소실 용적당 발생시킬 수 있는 열량을 말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연소실 용적 단위는 어떤 것을 쓸까요? 세제곱미터를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시간당 열 발생량, 시간당 열 발생량. 이것은 킬로칼로리 퍼 HR. 단위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간당 열 발생량.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 부하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시간이다. 이런 단위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 시간당 열 발생량을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량 곱하기 저유발열량. 이 경우는 저유발열량 단위는 어때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저유발열량. 폐기물량은 어떻습니까? 킬로그램 퍼 아워. 막연하게 폐기물 양 했을 때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소항로에서는 연속 공정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폐기물량, 처리하는 폐기물량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당 열 발생량을 폐기물량 곱하기 저유발량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실 용적은 그대로 두고요.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량을 우리가 G라고 하고요. 저유발열량을 HL이라고 할 때 실제로 공기를 예열하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죠. 예열된 공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는 그만큼 열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세타 에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공기의 발열량이죠. 이제 공기의 비열. 그래서 이것을 더한 양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같은 개념이잖아요. 연소실 용적은 동일하죠. 이런 식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연소실의 열 부하 크기를 산정할 수 있고요. 거꾸로는 적절한 연소실 열 부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꾸로 연소실 용적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적절한 연소실 열 부하가 어느 정도 필요하는가? 화격자인 경우, 가장 많이 쓰는 화격자인 경우는 8에서 12 곱하기 10의 4승 킬로 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시간, 이런 정도의 이제 화격자 부하율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상의 경우는 7에서 15 곱하기 10의 4승.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화격자 연소실의 열부하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연소실 열부하를 통해서 연소실 연속도 구할 수 있다. 역으로 이런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연소실 열부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실 열부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는 폐기물의 투입량, 발열량에 대해서 근사치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 연소실 열부하를 통해서. 반면에 연소실 열부하가 너무 크면, 다시 말해서 크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낮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타지는 않잖아요.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보조연료,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보조연료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연소실 열부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화격자 연소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격자 연소율은 화상부하율이라고 합니다. 화상부하율. 우리가 좀 전에는 연소실 열부하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화격자 연소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격자 연소율이라는 것은 화격자 단위 면적당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화상부하율은 화상부하율로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역자 면적당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량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량. 화역자 면적은 제곱미터, 소각 폐기물량은 어떻습니까? 킬로그램 per hour.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상 부하율의 단위는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hour. 그래서 이 단위만 보고도 이게 화상 부하율인지 그리고 연소실 열 부하율인지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화역자 면적이 커지게 된다든가 너무 적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소각 폐기물량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화상 부하율에 이제 그 변화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화상 부하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격자나 유동상, 그 다음에 로타리 킬은 이런 방식에 대한 화상 부하율 크기를 우리가 사전에 좀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동상은 450, 로타리는 3에서 30에서 35, 동일하게 킬로그램 제곱미터 아워. 화격자는 120에서 200, 유동상은 300에서 450, 로타는 그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화상 부하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거꾸로 소각하나 면적이나 소각 폐기물 양도 유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격자 연소율의 어떤 용어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화상 부하율이 너무 크면은 로 온도 저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난다. 연소실 열 부하는 너무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크게 돼도 어때요? 불안전 연소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경우도 같은 제한된 면적에다 너무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화상 부하율을 약간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발열량이 작아지면 화격자 연소율도 감소한다. 폐기물의 발열량이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연소율도 감소한다는 이건 기본적인 상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이 증가하면 화격자 연소율도 증가한다. 그래서 적정 화상 부하율은 어느 정도를 가져야 되느냐? 적정 화상 부하율 약간 작게 일정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간 작게. 근데 그 연소실 열부하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약간 높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의 차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게 되면은 강열 감량을 낮추려고 하면은 화격자 연소율도 저하된다. 강열 감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각 폐기물 양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화격자 연소율도 낮아지겠죠. 그런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의 예열 온도를 낮추면은 화격자 연소율도 따라서 저하한다. 예. 온도를 낮추면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발열량이 일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소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굴뚝에 관해서 이 중에서 통풍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의 통풍력은 굴뚝의 그 가스, 배기가스의 이제 온도가 고온이죠. 고온가스가 대기 중으로 발생할 때 그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풍력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도 합니다. P라고 표현을 하고요. 통풍력을 1.3H 273 플러스 T0분의 273 마이너스 273 플러스 T0분의 TS 27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여기에 T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 온도죠. 외부 온도. 이건 이제 연돌의 온도 있죠. 연돌의 온도. 연돌 가스의 온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위는 킬로그램 per 포스포. 이렇게 해서 이제 통풍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돌가스 확산에 대해서, 확산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적치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류현상. 세 번째로는 공동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치현상에는 연도의 배출가스 속도가 30m/s 이상이 되면은 피리 같은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적치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세류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 배출 속도가 풍속의 2배가 되면은 풍속보다 2배 이하가 되면 풍속의 2배 이하가 되면은 연기가 수평 이하로 연기가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굴뚝 배면에 진곡 영향이 흡입돼서 지표 가까이로 침착하게 되고 그래서 대기오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현상. 이것은 우리가 다운드래프트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방금 전에 살펴봤던 세류현상은 다운워시라고 하죠. 공동현상은 유효굴뚝 높이가 굴뚝의 높이가 부근 건물의 2.5배 이하가 되면 배출가스가 건물에 의해 생기는 와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기상으로 강화돼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굴뚝과 관련된 굴뚝의 그 배출가스와 관련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풍기 동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송풍기가 공기에 대해서 한 일의 양 이렇게 표현한대요. 송풍기 동력. 송풍기가 가지는 힘이죠. 이것을 수시로 표현하면 102 곱하기 60분의 Q 곱하기 델타 P 단위는 킬로와트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른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75 곱하기 60
Q 곱하기 델타 P. 이때는 단위가 마력이 됩니다. 킬로와트를 사용할 것인가 마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모의 숫자가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식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Q와 이 델타 P의 단위죠. Q의 단위가 어떤 겁니까? 세제곱미터 퍼 민을 사용합니다. 통풍기에서는 세제곱미터 퍼 민.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 P, 이것은 송풍기 전압입니다. 송풍기 전압. 그래서 단위는 밀리밀리 H2O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입해야만이 여기서 나온 숫자가 정확하게 단위와 목적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격자 및 내화물 재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격자라든가 그 소항로 내부에 있어서의 내화 벽돌에 대한 재질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화격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화격자는 정상일 때 화격자 온도가 500에서 700도 정도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화격자 재질을 선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400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재질로 추천하고 있는 것은 철, 탄소, 규소, 망간, 인황, 크롬 이런 것들의 합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공고하고 있고요. 특별히 연소 구간에 대해서는 크롬을 22% 함유한 고합금 주광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화물 재료에 대해서는 소원로 내 벽에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내화물을 이제 선정해야 될 텐데,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정형 내화물이냐 또는 이제 부정형 내화물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약간 달리하는데요. 정형은 세팅되어 있는 거죠, 크기가. 부정형은 그렇지 않고요. 점토질, 고알루미나, 탄화 규소, 내화, 단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형은 플라스틱, 캐스터블, 내화 몰탈, 단열, 보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장의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